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개체군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PC 포식에 의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봤었죠. 여기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눈신토끼랑 스라소니로 봤는데 눈신토끼가 잠시만요. 눈식토끼가 피식자였고 스라소니가 포식자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식자가 포식자의 개체수보다 많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실선, 피식자 개체수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한 95년도쯤 딱 겹치는 부분이 있네? 일치?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개체수가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쭉 따라가서 보시면 이게 대략 자 눈신토끼부터 볼게요. 쭉 왼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여기 왼쪽이 눈신토끼니까. 여기가 대략 35가 되겠지. 그럼 이때 눈신토끼의 개체수는 35,000마리. 35 곱하기 1000 하니까. 그 다음에 포식자는 즉 스라소니는 또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니 여기 3하고 만나네. 그러면은 스라소니 개체수는 3 곱하기 1000. 3000마리네. 그러니까 지금 10배나 많은 건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너무 커지면 보기 힘드니까 얘를 약간 눈신토끼의 그 그래프 길이를 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를 잘 보아서 그래프는 겹치지만 계산해보니 여전히 피식자가 많구나. 자, 이런 페이크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자, 여기 다 같이 보시면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5가지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개체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지역에서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렇게 생물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거를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럼 개체군 내에 이렇게 아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런 상호작용들은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하냐? 과도한 경쟁. 자, 얘네들 다 좋아하는 먹이 비슷하겠지. 또 좋아하는 배우자, 좋아하는 서식지 다 취향이 같을 거야. 같은 종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싸워. 그래서 그 싸움을 줄이고 개체군 내의 질서를 유지하여 이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배우는 이 5가지 상호작용을 한다. 자, 첫 번째 텃세. 텃세라는 것은 개체마다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영역 안에서 살아가. 즉 서식지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먹이를 먹고 그 안에서 배우자와 짝짓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텃세. 그리고 개체가 확보한 자기 영역을 세력권이라고 해요. 또는 뭐 텃세권 또는 세력권. 그래서 이거를 표시하는 방법은 자기의 배설물을 뿌리거나 또는 뿔을 가지고 있으면 뿔로 송곳니가 날카로우면 송곳니를 활용해서 나무에 흠집을 내놓는데요. 그럼 여기는 내 세력권이니 다른 개체들 들어오지 마 라고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생물들에는 까치, 치타, 은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은어라는 물고기의 텃세권들을 점선으로 나타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자기의 세력권을 확보한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권 형성함으로써 이 은어들이 한 곳에 몰려 살지 않고 빽빽하게 몰려 살지 않고 넓은 공간에 걸쳐서 이렇게 알맞게 잘 흩어져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해준다. 그래서 밀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얘들아
은어는요 이렇게 자갈 밑에서 숨어서 사나 봐. 그래서 여기 먹잇감이 오면은 자갈 위로 빼꼼히 고개를 들어서 픽 잡아먹나 봐. 그래서 은어 낚시를 할 때에는요 이 은어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 물고기를 넣어주면 된대. 가짜 물고기를 넣어주면, 자, 은어랑 비슷하게 생긴 가짜 물고기를 넣어주면 이 은어가 여기 내 공간인데 너 누구야? 라고 자갈 밖으로 탁 나왔을 때 얘를 낚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터스 했고요. 그다음에 순위제. 순위제는 말 그대로 순위를 정하는데 그 기준이 힘이야. 그래서 힘의 강약에 따라서 힘이 센 개체가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그 다음에 꼴찌, 이렇게 힘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고 그 순서대로 먹이를 먹고 배우자를 차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에는 닭이 있고 큰 뿔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닭을 닭장 안에 넣어 놓으면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싸운대요. 바로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야.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서대로 모이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큰 뿔양은 서로 뿔의 크기를 비교하고 또 이제 뿔의 크기가 너무 이제 비슷하면 이제 뿔치기 해서 누가 더 힘이 세나 그걸 통해서 순위를 정한다. 그다음에 리더제. 리더제는 어느 한 개체군에 여러 마리가 있지? 그럼 그 중에서 힘이 세고 지혜로운 개체가 리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더가 이끄는 대로 나머지 애들이 따라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기러기나 양, 늑대가 있는데 기러기나 양이 이제 뭐 새로운 서식처를 찾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지? 그 이동할 때 리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집단의 뭐 사냥 시기나 어떠한 장소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조금 비슷해 보이죠. 순위제랑 리더제.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리더제는 딱 한 개체가 리더가 되고 나머지 개체들은 순위가 없는 게 순위제의 차이야. 순위제는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매기는 거고 리더제는 한 개체만 리더고 나머지는 동등하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분업사회인 거야. 그래서 여러 개체들마다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분담 체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그래서 개미랑 벌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왕개미는 새끼를 낳고 병정개미는 지키고 일개미는 먹이를 획득하는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왕개미가 결국에는 새끼를 많이 낳아서 이 개미 집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병정개미와 일개미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생활은 우리 인간 말고야. 왜 이러죠? 잠시만요. 왜 이러지? 선생님이 이거를 잘 안 써봐가지고 어렵네. 오케이. 이 가족생활은 이렇게 우리 인간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고조할머니, 뭐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렇게 혈연 관계로 얽힌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았잖아요. 동물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사자, 코끼리, 침팬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런 거 한 종의 개체군의 반드시 하나의 상호작용만 할까? 사자는 딱 가족생활이라는 상호작용만 하고 나머지 상호작용은 안 할까? 그치? 아니야. 한 개체군이 이 중에서 동시에
여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인간도 보면 가족 생활하지. 또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생활도 하지. 또 집단을 보면 리더도 있고 또 어느 집단을 보면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이렇듯 우리 인간처럼 동물들도 한 종의 동물도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체군의 특성 마무리했고요. 자, 혹시 여러분 이 문제 같이 아직 안 풀어봤죠? 언제나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먹이의 양이 서로 다른 두 조건 A, B 중에서 종 A를 각각 단독 배양. 단독 배양이라는 것은 뭐지? 그치? 따로 키웠다라는 거야.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따로 배양했을 때, 키웠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개체수? 아, 이거 뭐구나? 생장 곡선이구나. 그리고 먹이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 자, 지금 따로 배양했는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A와 B 집단의 생장 곡선을 한 그래프에 같이 나타낸 거예요. 비교하라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 그래프가 지금 생장 곡선이 S자형이야 J자형이야? 그렇지, S자형이지. 그럼 지금 여대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지, 환경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A일 때의 환경 수용력은 얼마? 140 개체. B일 때의 환경 수용력은 뭐 좀 70은 좀 안 되겠다. 대략 한 뭐 68 개체 정도. 그래서 환경 수용력까지만 개체 수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A가 B보다 뭐가 더 많다 했어요. 그렇지. 먹이가 많다고 했지? 먹이가 많으니까 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개체 수도 많겠지.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도 누가 더 큰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을 보실게요. 구간 1에서 증가한 A의 개체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자, 비교를 하면 되겠죠? 구간 1에서 증가했으면 여기 시작을 자, 구간 1의 시작점 개체수는 여기였어. 근데 마지막에 70. 얼마큼 증가? 지금 화살표를 칠한 만큼 증가했죠. 이만큼. 근데 B는 얼마큼 증가했어? 자, 찍어볼게요. 여기. 이만큼 증가했지. 똑같은 시간 동안 증가한 개체수가 누가 더 많아? 그렇지. A가 더 많죠? A가 더 지금 높이가 높잖아.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그리고 혹시 생장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생장률. 자, 생장률은 델타 아시죠? 시간의 변화량 분의 델타 개체수의 변화량.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 개체수가 변화했느냐. 만약에 늘어났으면 생장률은 1보다 크겠고, 생장률은 플러스겠고, 개체수가 감소했으면 생장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일단 딱 보면 생장률을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그렇지. A가 크지. 생장률도. 왜? 시간은 똑같아. 둘이 똑같이 지금 원이라는 구간 원이니까 지금 시간은 똑같아. 시간은 동일한데 개체수의 변화량이 누가 더 많아? A가 더 많으니까 크니까 A의 생장률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구간 2에서 지금 여기 A 여기에야 2에서 종 A에게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당연하지. 환경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S자형 곡선이다.
그리고 자, 환경저항은 뭐에 비례한다? 비례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렇지, 개체수.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저항은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A에서도 구간 1, 구간 2 중 환경저항이 더 큰 시기는, 그렇지, 구간 2가 되겠지? 왜? 그렇지, 개체수가 더 많으니까 환경저항도 더 크다. 자, 아이고. 구간 1보다 구간 2에서 개체수가 많으니 환경 저항도 구간 2에서 더 크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개체수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이거는 보시면 돼요. T2일 때는 거의 70에 가깝고 T1일 때는 한 3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네. 답은 그드 3번. 그 다음에 방금 알아본 거네요. 자, 그림은 어떤 하천에서 은어가 세력권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텃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텃새와 관련이 깊은 얘를 찾으라는 거네. 자, 1번. 높은 순위의 닭이 낮은 순위보다 모이를 먼저 먹는다. 이거 뭐지? 그렇지, 순위제. 2번. 우두머리 기러기는 리더가 되어 무리를 이끈다. 이거 뭐야? 리더제. 3번. 여왕개미 일거미가 서로 다른 일을 해. 사회생활. 그다음에 4번. 호랑이가 배설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 이렇게 자기 영역. 아, 이거 뭐구나? 텃새구나. 그다음에 5번. 스라소노가 누시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건 무슨 관계? 피식, 포식의 관계야. 자,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1번부터 4번의 공통점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야. 근데 얘들아, 같은 종끼리 경쟁을 하긴 해도 싸우긴 해도 뭔가 경계를 해도 잡아먹진 않죠. 그죠? 뭐 기러기가 기러기를 잡아먹거나 너무 끔찍하지.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거는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체군의 특성,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군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군집. 자, 군집이라는 거 앞에서 다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집이라는 것은 조건이 또 2가지가 만족이 되어야지. 첫 번째 조건은 한 지역에서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개체군들의 집단. 즉, 한 개체군이 아니라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 그래서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여러 종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군집이라고 한다. 자, 군집을 그럼 구성하는 생물들에는 무엇이 있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다 들어있어. 자,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고 했지. 그 3가지 요소들이, 생물적 요인들이 다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군집, 그럼 우리가 눈에만 잘 보이는 뭐 나무, 풀, 뭐 토끼, 고양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크기가 큰 개체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분해자의 역할을 하는 세균, 곰팡이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다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집은 모든 생물들이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종이 있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집은 여러 종의 생물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 그리고 그들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먹히는 관계야. 그래서 예를 들면 A를 B가 먹는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그럼 A가 피식자. 자, 먹힘을 당하는 생물. B가 포식자. 먹는 생물. 그래서 얘가 바로 먹이, 포식자를 천적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런 관계를 먹이 관계라고 해. 그래서 이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 자, 이 먹이 관계를 보니 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누가 먹어? 독수리가 먹네. 그치? 바로 이렇게 먹이 관계야. 이 먹이 관계를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한 거. 이거를 뭐라고 해? 그렇지.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풀은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지. 생산자. 이 풀을 먹는 토끼를 1차 소비자. 토끼를 먹는 소비자를 독수리를 2차 소비자. 이렇게 불러. 다시 보면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를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으면 2차 소비자. 한번 적어볼까? 2차 소비자를 먹으면 3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먹으면 4차 소비자. 그 4차 소비자를 누가 안 먹어? 얘가 끝이야. 그러면 이 4차 소비자가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최종 소비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알아본 독수리가 2차 소비자였지. 근데 얘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독수리가 토끼만 먹는 거 아니지? 참새도 먹고, 다람쥐도 먹고, 도마뱀도 먹고, 뱀도 먹고, 두더지도 먹고. 와, 독수리는 진짜 먹을 게 많다. 그리고 또 참새 누구 볼까? 지네? 도마뱀? 도마뱀도 참새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지. 얘 족제비한테도 먹힌다. 이렇게 포식자가 먹이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지. 또 이 피식자는 도마뱀은 한 종류에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들의 생물들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어. 즉 군집은 이렇게 생물종이 많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먹이사슬은 좀 간단하게 한 줄, 먹이 그물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생물종을 그러니까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종이 적을 때보다 생물종이 뭐 할 때? 많을 때 먹이 그물이 뭐 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나겠지? 그리고 복잡할수록 이 군집은 더 안정해져. 안정해진다라는 것은 이 생태계가 쉽게 파괴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지위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군집 내에 살아가고 있는 개체군들마다 그들의 지위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나 신명숙이라는 사람은 지위가 한 개가 아니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있고, 가정에 오면 엄마로서의 지위가 있고, 선생님이 교회에 가면 집사님으로서의 지위가 있어. 그리고 그 지위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지. 마찬가지로 이 개체군들도 개체군마다 이 군집 내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 즉 지위가 다른 거야. 그것을 생태적 지위라고 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2가지만 배워. 먹이 지위, 공간 지위.
말 그대로 먹이지위라는 건 이 먹이 그물 내에서 자, 군집 내 이 먹이 그물 내에서 특정한 개체군이 먹는 먹이의 종류, 이게 바로 먹이지위야. 참새의 먹이지위는 거미, 송충이, 진해, 도마뱀, 이게 바로 참새의 먹이지위야. 그 다음에 공간지위라는 것은 개체군이 차지하는, 즉 살아가는 장소가 바로 공간지위가 되는 거야. 참새는 주로 뭐 하늘에 날아다니거나 나무 위에 살죠? 이게 바로 참새의 공간지위가 되는 거야. 하지만 나비랑 송충이, 다람쥐 얘네들은 나무에 살지. 그럼 나비, 송충이, 다람쥐의 공간지위는 나무가 되는 거야. 또 얘네들의 먹이지위는 나무의 뭐 이파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개체군마다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집의 좀 큰 특성을 봤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군집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게 좀 하나하나씩 볼 건데 이게 조금 관련이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쑥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툭툭툭 단절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그냥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군집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군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군집들의 특성을 볼 때에는 주로 누가 등장하냐? 식물들이 등장해. 좀 동물이나 분해자 같은 경우도 군집을 구성하긴 하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은 좀 식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 거야. 즉 우리는 식물 군집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집. 군집은 한 종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여러 종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물 군집을 보았을 때 식물 군집마다 살고 있는 식물들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소나무 숲에 가면 뭐가 많을 것 같아? 그치, 소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소나무 숲이라고 한 거야. 편백나무 숲에 가면 뭐가 많아? 그치, 편백나무가 많아. 이렇게 식물 군집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나무들, 풀들의 종류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군집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군집에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또 그 종들 가운데 어떠한 생물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군집의 특성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집의 종 구성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보는 거야. 자, 어느 숲을 갔더니 거기에 뭐가 많아?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어. 이 숲을 대표하는 식물은 소나무구나. 이것처럼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해요. 그치? 자, 우점종이란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다. 그래서 이 우점종의 특징은 일단 개체수가 많이 살고 있어. 그리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우점종은 개체수가 많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우점종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우점종은 그 군집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군집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군집의 구조,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점종을 파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우점종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우점종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형구법을 통해서 중요치를 구하고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점종을 구하는 이 방형구법은 이게 바로 수행평가 요소에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이 원격 수업 기간에 하지 않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구하고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종이라는 게 있어. 핵심종은 우점종하고 다른 거야. 얘가 반드시 이름이 핵심 들어가니까 되게 좀 뭔가 많을 것 같지. 얘는 많지 않아도 돼. 개체수가 많지 않아도 돼. 개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군집의 구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을 핵심종이라고 해. 자, 개체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군집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을 핵심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불가사리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조간대라는 게 있어. 조간대. 자, 조간대는 우리 밀물, 썰물 알죠? 민물은 물이 싹 들어왔을 때고 썰물은 물이 싹 나갔을 때지. 그래서 이 조간대는 물이 확 들어왔을 때는 만조라고 하지. 이때는 물에 잠겨 있어. 찰랑찰랑 이렇게 팔랑찰랑 잠겨 있어. 근데 썰물이 일어나서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가 땅이 탁 드러나는 부분. 아이고야.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시기를 간조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물에 잠겨 있지 않아.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땅처럼 보여. 그냥 우리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조간대라고 해. 조간대인데 여기에 보면 너희도 바닷가 가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많은 조개들, 따개비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살거든. 그리고 따개비 근처에 따개비가 많이 살고 드문드문 뭐가 불가사리가 한 마리씩 살고 있어. 근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 불가사리가 죽었어. 그러면은 불가사리가 죽으면 이 조간대에 살고 있는 따개비가 죽어. 왜 그냐? 불가사리가 죽으면 여기에 담치라는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담치라고. 여러분 홍합 아시죠? 홍합. 선생님도 홍합탕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우리가 홍합탕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홍합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거의. 근데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담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담치가 이 따개비의 서식 장소를 뺏어버린대. 그래서 따개비가 다 사라져버린대. 즉 불가사리가 있으면 이 불가사리가 누구를 먹냐면 담치를 먹어서 담치 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담치가 수가 줄어드니까 이 조간대에 따개비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간대에 따개비나 뭐 다른 종류의 그 조개들이 많이 붙어서 살려면 다양한 조개들이 살려면 불가사리가 꼭 있어야 된대요.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이 따개비들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불가사리가 이 조간대 군집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또 여러분 비버 아시죠? 비버는요 천적이 거의 없대요. 얘가 아주 무서운 애인데 사실은. 아무튼 비버는 이렇게 강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나뭇가지들, 장가지들 가져오고 거기를 진흙으로 이렇게 다 메꾼대. 그래서
댐을 만든대요. 댐을 만드는 이유는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더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안에서 먹이를 잡기 위한 자기만의 전략인 거야. 근데 이 댐을 만듦으로써 다양한 조류들이 날아와서 살 수 있고 또 댐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강이었던 곳이 습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또 습생식물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비버는 비버의 개체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 비버가 이 댐을 만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또 다양한 동식물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 군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개체수가 많진 않지만 이 군집의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 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희소종이라는 것은 우점종과 반대로 개체수가 가장 적은 종을 말하고요. 지표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조건, 자, 특정한 장소나 환경, 즉 특정한 조건에만 살 수 있는, 다른 조건에 못 살아. 오로지 딱 이런 조건에만 살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성질을 가지는 종들이야. 그래서 그 종이 발견되었다. 아, 그 지역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 지유류가 있거든요. 지유류는 나중에 자세히 알 거야. 지금 간단히 볼게요. 이 지유류는 이산화황 농도에 되게 민감해서 공기가 전혀 오염되지 않는 곳에만 살 수 있는 생물이야. 그래서 이 지우리가 발견되었다. 이곳의 대기 오염은 이곳의 대기는 굉장히 깨끗하구나. 오염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또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서식한 솜다리. 이게 우리나라 말이고 얘는 외국말로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는요. 굉장히 높은 지대에 낮은 온도에만 살고 있는 식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한라산 꼭 그 윗부분에 살고 있는데 이 에델바이스가 보였다? 여기는 고도가 이 곳의 고도는 몇 미터 이상이고 여기에 연평균 기온은 몇 도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표가 돼. 그래서 이걸 지표종까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군집을 구성하는 종들 봤고요. 이 우점종에 대해서는 학교에 와서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군집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땅에 있으면 육상군집, 땅. 물 속에 형성되어 있으면 수생군집. 자, 그럼 수생군집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누어. 자, 짜지 않은 물, 즉 담수에 형성되어 있으면 담수군집. 바다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해수군집. 자, 그래서 이건 민물이냐 해수냐. 그래서 민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하천, 강, 호수가 있죠. 이렇게 민물로 되어 있는 하천, 강, 호수에 형성되어 있으면 담수군집, 바다에 형성되어 있으면 해수군집.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육상군집. 육상군집은 수생군집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할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물속을 막 땅처럼 그렇게 헤집어서 막 더 깊이 조사하고 구분하는 게 좀 힘들잖아. 하지만 땅은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눈에 잘 보이니까 더 잘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육상군집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육상군집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환경 요인 중에서도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산림은 우리가 딱 뭐야, 그치? 나무가 많은 곳, 숲을 생각하면 돼. 숲. 그래서 숲에는 나무밖에 없어요, 그치?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고 멋도 있다. 풀도 있다. 그래서 목본과 초본 식물로 이루어진 군집이 바로 숲, 산림이고요. 숲이 형성되는 장소는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 돼. 일단 근데 이게 좀 더 중요해요. 강수량. 자,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형성되는 게 숲이야. 숲.
자, 얘는 약간 가로칠게요.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달된 게 숲. 오케이? 숲. 그리고 기온이 낮으면 얘들아 큰 나무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온도 일정 이상 높아야 큰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높다라는 말이 기온이 높아야 한다.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강수량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얘는 숲,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로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산림에 해당하는 군집들의 예를 보시면 열대우림, 상록 화렵수림, 낙엽 화렵수림이 있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산림이 열대우림.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나무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살고 있고 열대지방보다 조금 덜 뜨거운 지역. 열대는 정말 1년 내내 뜨겁지. 근데 여기는 아열대는 열대지방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지역. 아니, 덜 뜨거운 지역. 여기에는 상록화렵수림. 그러니까 상록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잎이 푸르고 화렵수라는 것은 잎이 넓은 나무를 화렵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따뜻하니까 겨울이 되어도 그렇게 춥지 않아. 춥지 않으니까 잎이 얼지 않겠지. 그러니까 잎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1년 내내 푸른 상록 화렵수림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반면에 온대지방은 여름은 덥지만 여름은 따뜻하지만 겨울은 추워. 즉 식물이 뭐 할 수 있어? 얼 수 있어요. 식물이. 그래서 얼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낙엽 화렵수림이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산림의 예들이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또 다른 종류의 산림이 발달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초원이는 딱 뭐가 떠올라, 그렇지? 초원은 주로 뭐야? 풀. 초본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을 초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징은 얘는 강수량이 적어. 산림이 형성되는 장소보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큰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로 풀이 많고 또 산림이 형성되는 지역보다 강수량도 방금 말했죠? 강수량이 적다. 그래서 이 초원에는 열대초원, 온대초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풀이 쭉 있고 중간에 나무가 하나씩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하품하고 있고 그런 그림 보이죠? 이게 다 열대초원, 사바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원이라는 것은 좀 극단적인 환경인 거야. 강수량이 너무 적어. 아니면 기온이 너무 낮아서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살기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 그래서 그 극한 조건에서 적응한 식물만 살아가는 군집. 그게 바로 황원이야. 자, 강수량이 너무 적거나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가 없어. 특정한 식물만 살아갈 수 있는 군집이 바로 황원. 그래서 대표적인 황원의 예에 이렇게 사막이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사막이 열대사막. 그 다음에 열대사막보다는 조금 덜 뜨거운 지역에 발달된 게 온대사막. 그 다음에 또 여기 툰드라라는 게 있는데 툰드라라는 거는 얘는 기온이 너무 낮아. 그래서 주로 어디에 발달되어 있냐면 고산지대에 발달되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 너무 춥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없고 특정한 식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군집의 종류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군집의
생태 분포로 넘어갈게요. 자, 군집의 생태 분포.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수평 분포랑 수직 분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식물 군집은 이렇게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숲이 형성될 수도 있고 초원이 형성될 수도 있고 황원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이러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한 거. 이게 바로 생태 분포야. 그러니까 지금 군집의 생태 분포는 환경에 따라서 나타난 식물 군집의 분포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 분포라는 것부터 살펴보면, 아이고, 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선생님 반절만 그릴게. 우리 이게 적도야. 그리고 여기 30도, 60도, 90도. 이게 표시한 게 뭐지? 그지? 위도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커지고, 위도가 커질수록 기온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내려가죠. 뭐 태양의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적도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받기, 빛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위도에 올라갈수록,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 기온이 달라지니까. 이것을 무슨 분포? 수평 분포라고 한다. 근데 이제 주로 기온이 달라지는데 또 뭐에 따라서 강수량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평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나타나는 식물 군집의 분포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올라갈수록 여기다 그릴게요. 기온이 낮아지고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지금 강수량이 많은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강수량이 적은 거야. 이제 이거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가로축에 강수량이 많다, 적어진다는 것은 실제 이거 지금 이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산림은 뭐가 많아야 한다 했지? 그렇지. 강수량이 많아야 형성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쪽에는 뭐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산림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열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 자, 그런데 자, 여긴 기온이 높으니까 뭐인 거야? 그렇지? 열대 지방에서 형성된 산림, 열대우림. 여기에는 굉장히 큰 나무들이 1년 내내 푸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위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겨울이 좀 추워지겠지. 겨울이 추워지니까 겨울에 잎이 얼지 않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는 이제 낙엽수림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자,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낙엽수림 못 살아. 못 살아. 여기에는 굉장히 러시아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진짜 추운데 영하 막 50도까지 내려가. 거기에 낙엽수림 살면 다 죽어. 여기에는 특별히 그 추운 지역에 기온이 굉장히 낮아도 얼지 않는 침엽수는 거기에 적응했거든. 얘는 이 침엽수가 분포하고 있는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강수량이 줄어들었지. 강수량이 줄어들었어. 이때보다. 줄어드니까 여기는 나무가 산림이 발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그치, 초원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기온이 높으니까 열대 초원. 자, 위로 올라가. 여전히 강수량이 적으니까 여기는 뭐야? 다른 색으로 할까?
여기는 강수량이 적으니까 초원이고, 뜨거우니까 열대초원, 좀 덜 뜨거우니까 온대초원. 그러니까 온대지방에 발달되어 있어서 온대초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강수량이 어떻게 돼, 얘들아? 강수량이 뚝뚝 떨어져. 너무나 눈이래.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어때? 이제 사막이 발달된 거야. 근데 뜨거운 지역의 사막이니까 열대 사막. 그 윗지방은 좀 덜 뜨거워. 즉 온대 지방에 발달되어 있는 사막이니까 온대 사막.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윗 고위도. 여기는 정말 1년 내내 추운, 물론 여름이 되면 조금 춥진 않아. 여름은 시원해. 겨울은 엄청 추워. 이렇게 아주 거의 연평균 기온이 여름이 10도 이상 넘어가지 않아. 여름.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추워서 툰드라라는 식물 군집이 여기에는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면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우림, 낙엽수림, 침엽수림, 툰드라 이렇게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자, 이걸 얘들아 뭐 달달 이 그림을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해하고 분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분포라는 걸 볼 텐데, 수직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지구야. 이게 특정한 장소에서, 얘는 위도가 달라지지 않아. 특정한 장소에서 높은 산이 있겠지. 그럼 이 산 높이에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군집들의 종류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산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지? 그치? 고도라고 부르지.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특정한 장소에서 높이, 고도에 따른 분포를 말한다. 그래서 왜 이러니? 그래서 이걸 세워서 그리면 다 그려져 있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지지. 즉 지금 여기가 산의 꼭대기인 거야. 산. 지금 이게 산의 입구고. 야, 우리 등산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렇지. 추워지지. 기온이 내려가. 그러니까 얘는 뭐에 따른 차이인 거야? 기온에 따른 차이인 거야. 강수량 아니야. 얘네 같은 지역이니까 강수량의 영향은 받지 않아요. 뭐에 따른? 오로지 기온에 따른 차이에 의해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수직 분포야. 오케이?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아래는요 따뜻해.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야.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한라산이야. 내가 딱 10월에 한라산 등산을 했어. 그랬더니 처음에 딱 올라갔을 때는 여기 상록 화렵수가 살고 있어. 1년 내내 푸르고 잎이 넓은 나무들이 살고 있어. 근데 좀 더 올라가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나무,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낙엽 화렵수림이 살고 있는 거야. 좀 더 올라가니까 더 쭉 올라가니 여기는 이제 뾰족한 잎. 우리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알지? 그 나무가 침엽수야. 뾰족한 잎을 가지는 침엽수림이 살고 있어. 그리고 가운데에는 낙엽 화렵수림과 침엽수림이 섞어 있는 호남림이 살고 있고, 맨 위에 올라가니까 키가 굉장히 작은 관목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무를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높이에 따라서 살고 있는 식물 군집이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수직 분포야.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살고 있는 식물 군집이 달라진다. 근데 얘들아 딱 이거 보면 이 경계선이요. 반듯하지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거 왜 그럴까? 그치,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야. 그러니까 이쪽의 기온이 이쪽보다 더 낮은 거야. 이쪽의 기온이 더 높고. 그래서
북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온도가 빨리 떨어지니까 더 낮은 고도에서 낙엽 화렵수림, 더 낮은 고도에서 침엽수림이 발달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남쪽은 북쪽보다 따뜻하니까 더 높은 고도에서 추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림들이 부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군집의 생태 부포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어.